제가 북한을 떠난 지 이제 1년 하고도 석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다 김정은을 신처럼 믿고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배급받으면서 평등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태어난 건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국가 배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장마당에서 태어나 장마당에서 자란 세대거든요. 저희 엄마는 청진 수남시장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옷이랑 생필품을 팔았어요. 아빠는 공장 노동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고 일하셨죠. 북한에서 직장 다닌다는 건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은 장마당에서 벌어야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밑에서 장사 배웠어요. 중국산 화장품이랑 립스틱 같은 거요. 그런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USB 하나를 보여줬어요. 거기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들어있었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손전화기로 그걸 보는데 세상에 그게 같은 한국말을 쓰는 나라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제가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북한 TV에서 나오는 위대한 수령님,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소리들이 그냥 웃기게만 들렸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조직 생활에서 외우던 거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2023년 여름,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로요. 왜냐고요? 돌격대에 끌려가기 싫어서요. 땅 파다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보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북한에서 겪은 진짜 일상과 목숨 걸고 탈출했던 그 순간들입니다.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은 항상 장마당 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청진 수남시장요. 북한에서 손꼽히는 큰 시장이죠. 중국이랑 가까워서 중국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 시장 옆 낡은 아파트 3층에서 살았어요.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사세요? 중국산 신발 쌉니다. 인조 고기밥 1,000원. 이런 소리들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 일상은 이래요. 아침 6시 반. 엄마가 절 깨웠습니다. 지은아, 일어나라. 학교 가기 전에 시장 갔다 와야 한다. 저는 졸린 눈 비비면서 일어나 엄마 손수레 끌고 시장에 갔어요. 엄마가 파는 옷가지들을 좌판에 쫙 깔아놓는 거 도와드리고 그제야 학교에 갔죠. 학교에선 뭘 배웠냐고요? 수학, 국어 이런 거 배우긴 했는데 더 많이 배운 건 위대성 교양이었어요. 김일성 주석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김정일 장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김정은 원수님이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시는지 매일 똑같은 소리를 들었죠. 근데 우스운 게 뭐냐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아, 학교에서 배운 거 집 밖에서만 얘기해라. 집에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면 엄마는 알고 있었거든요.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걸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엄마 일 도왔어요. 방학 되면 아예 하루 종일 시장에 붙어 있었죠. 손님한테 물건 권하는 법, 가격 흥정하는 법, 보이부 단속 나올 때 미리 눈치채는 법. 이런 걸 배웠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엄마 몰래 중국산 립스틱을 학교 애들한테 팔았거든요.
한 개에 1,000원씩 받고요. 그때 번 돈이 10,000원이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울었어요. 우리 딸 다 컸네. 그러면서요. 북한에선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돈 벌 줄 알면 똑똑하다. 장래가 밝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반대로 공부만 하고 돈 못 버는 애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 취급받았죠.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엄마한테 돈 주면 됐거든요. 담임 선생한테 뇌물 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갑니다 하면서 중국 쌀 한 포대나 돈 10만 원 정도 주면 선생님이 출석으로 처리해줬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대놓고 그랬습니다. 반 애들 절반은 학교 안 나왔어요. 다들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부모 일 도왔죠.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뭐라 안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배급 없어서 시장에서 물건 사 먹어야 하니까 학생들이 돈 벌어서 뇌물 갖다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제가 자란 북한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우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였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는 우릴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우리 보고 충성하라고만 하는 걸까? 왜 우리 부모는 평생 일해도 가난한 걸까? 왜 중국은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곧 알게 됩니다. USB 하나 때문에요. 2014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어느 날 친한 친구 수정이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지은아. 너 남조선 드라마 본 적 있냐?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못 들었더라고요. 미쳤어? 그런 거 보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 모르냐?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수정이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이미 5편 봤는데. 그날 밤 수정이네 집에 갔습니다. 수정이 엄마는 시장에 나가고 없었어요. 수정이는 방문 잠그고 창문에 담요를 쳐서 빛이 새지 않게 했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우리 엄마가 장사하는데 중국 사람이 준 거래. 수정이는 손전화기를 꺼냈어요. 북한에서 말하는 손전화기는 한국에서 말하는 스마트폰 같은 건데 우리가 쓰던 건 중국산이었어요. 인터넷은 안 되지만 USB 파일은 볼 수 있었죠. USB를 꽂자 화면에 글자들이 떴어요. 별에서 온 그대 마이너스 제1회. 그날 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서울이라는 곳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빛나는 건물들, 넓은 도로, 멋진 차들,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뭐보다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말이랑 똑같다는 거였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수정아, 이게 진짜야? 저기가 진짜 같은 한국말 쓰는 나라라고.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곳이래. 우리랑 똑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산대.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굶주리고 고통받는다고요. 남조선은 지옥 같은 곳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수정이한테 USB를 빌려서 몰래 봤어요. 별그대 전편을 다 봤고 그 다음엔 태양의 후예,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이런 것들을 봤죠. 볼수록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원하는 걸 자유롭게 말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사네요. 경찰이 무섭지도 않고 김정은 사진 없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빵이랑 우유 먹고.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요. 엄마, 남조선은 진짜 어떤 데야? 엄마가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야, 그런 말 밖에서 하지 마라. 너 잡혀가고 싶냐?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산다더라. 우리보다 훨씬. 그때 알았어요. 엄마도 알고 있구나.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친구들끼리 USB 돌려보는 게 거의 일상이 됐어요. 물론 조심하면서요. 걸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보면 희망이 생겼거든요. 아, 세상 어딘가에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드라마만 본 게 아니에요. 중국 영화도 봤고 가끔 한국 뉴스 영상도 봤어요. K-POP도 들었죠.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이런 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요. 똑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잘 살고 한쪽은 못 사는 이유는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요. 저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조직생활 나가서 충성 맹세할 때도 그냥 입으로만 했어요. 마음속으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면서요. 텔레비전에서 김정은 나오면 채널 돌렸고 선전구호는 외우는 척만 했죠. 저는 알아버렸거든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요. 그리고 그 알문.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23살 때요. 새벽 5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쾅쾅쾅. 거친 소리였어요. 보이부다. 문 열어.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빠는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죠. 우리 집에 비사그룹바, 그러니까 비사회 주의그룹바 검열조가 온 겁니다. 문을 열자 제복 입은 사람 셋이 들어왔어요. 가택수색 나왔다. 다들 가만히 있어. 그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이불을 들추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냐면 제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USB가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 20편이 들어있는 USB요. 제발, 제발 저건 못 찾게 해주세요. 한 명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을 뒤지더니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를 꺼내고 책을 꺼내고 그때였어요. 야, 여기 손전화기 있다. 제 손전화기를 찾아낸 겁니다. 다행히 USB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뒀었어요. 하지만 손전화기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 파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리 내놔봐. 그가 손전화기를 켰어요.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중국 노래들이네. 야, 이거 어디서 구했냐? 시장에서 샀어요. 중국 노래 듣는 건 불법 아니잖아요. 그가 째려봤어요. 말대꾸하지 마. 요즘 너희 같은 것들이 남조선 거 몰래 본다던데.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다행히 그는 더 깊이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국 노래들은 파일 이름을 중국어로 바꿔놨었거든요. 그리고 USB는 끝내 못 찾았고요. 1시간쯤 뒤지고 나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다음엔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말 남기면서요. 문이 닫히자 엄마가 주저앉았어요. 아빠는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요. 사실 그 검열 한 달 전에 친구 수정이가 잡혀갔었어요. 한국 드라마 보다 걸린 거예요. 수정이는 교화소에 보내졌고 수정이네 가족은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때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격대 동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20살 넘은 청년들을 모아서 탄광이나 건설장에 보내는 거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끌려가는데 거기 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제 친구 하나가 돌격대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완전 딴 사람이 됐었어요. 살은 빠지고 얼굴은 까맣게 타고 정신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거긴 지옥이야. 절대 가지 마. 그 친구가 그랬죠. 엄마는 뇌물로 저를 빼려고 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요즘은 뇌물 액수가 엄청 올라서 우리 형편으론 힘들었어요. 엄마, 나 차라리 도망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엄마는 울었습니다. 미쳤냐? 탈북하다 걸리면 총 맞는다. 설사 중국 가도 잡혀서 다시 여기 오면 교화소 가는 거야. 그것도 정치범수용소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엄마, 나 여기서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돌격대 가기도 싫고 매일 감시당하면서 살기도 싫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 세상으로 가기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2023년 5월 저는 엄마 몰래 준비를 시작했어요.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고 국경 지역을 잘 아는 오빠한테 두만강 정보를 물었죠. 야, 지은아. 진짜 갈 거야? 응. 나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목숨을 건 탈출.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새벽 2시. 저는 집을 나섰어요.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죠. 엄마한테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겨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 꼭 살아서 다시 연락할게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중국 돈 300위안, 그리고 손전화기.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진역 뒤편 공터였어요. 거기서 브로커 아저씨를 만나기로 했죠. 친구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탈북 도와주는 대가로 중국 돈 500위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박지은 맞나? 네. 돈 가져왔나?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 따라와.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 알았지?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 쪽으로 갔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무서웠고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새벽 4시쯤 우리는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한 20m? 하지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건너편엔 중국이 있었죠. 저기 보이나? 저 불빛. 저게 중국 마을이야.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여기서 500m 더 가면 철조망이 끊어진 곳이 있어. 거기로 빠져나간 다음 강으로 내려가. 물이 얕으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어. 국경 경비병은요? 지금 시간대엔 순찰 교대 시간이야. 약 10분 정도 빈틈이 있어. 그 안에 건너야 돼. 늦으면 걸려. 제 손이 떨렸어요. 중국 가면 바로 가운데 큰 길 있어. 거기서 택시 잡아타. 그리고 이 주소로 가. 거기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가 쪽지를 줬어요. 자, 이제 가. 조심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철조망까지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달렸죠. 어둠 속에서 철조망이 보였어요. 과연 끊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몸을 낮춰 그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철조망에 옷이 걸려서 찢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물 소리가 컸어요.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안 돼. 저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물이 얼음장 같았어요. 7월인데도 너무 차가웠죠. 발이 돌에 부딪히고 물살에 휘청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10m, 15m. 그때였어요.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향했고요. 국경 경비병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끝났구나. 하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더 빨리, 미친 듯이 강을 건넜어요. 쏜다. 거기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 물이 튀었어요. 제 바로 옆에서요.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냥 악착같이 강을 건넜죠. 그리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쫓아오진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살았다. 나 살았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긴 중국이야.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 빨리 움직여야 해.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죠.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로워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감옥이었죠. 새벽 5시쯤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연길시 어느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선족 아줌마가 나왔죠. 박지은이지? 들어와. 아줌마 집은 작고 어두웠어요. 여기서 당분간 있어야 해.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보내진다. 알았지? 네. 그날부터 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숨어 지내는 생활이요. 낮에는 커튼 쳐진 방 안에만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소리 작게 틀어야 했고 전화도 못했죠. 밥은 아줌마가 갖다 줬는데 하루 두 끼였어요. 제일 힘든 건 불안감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 들리면 공안이 왔나 싶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브로커 남자가 다시 왔어요. 야,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네. 얼마요?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나요?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일해서 벌든지 아니면 북한 돌아가든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한다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식당에서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래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언제든 신고당할 위험이 있다고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길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14시간을 일했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음식 나르고. 주인 아저씨는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혹독하게 부렸죠. 야, 빨리빨리 해. 느려 터져서. 네, 죄송합니다. 월급은 한 달에 중국 돈 1,0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17만 원. 하루 14시간 일하고 그 돈밖에 못 받았어요. 게다가 거기서 방세랑 밥값도 내야 했으니까 실제로 모을 수 있는 건 한 달에 600위안 정도였죠. 이러다간 언제 5,000위안을 모으지. 어느 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주인 아저씨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거 얼마짜린데 깨뜨려. 이건 내 월급에서 까야겠다. 죄송해요. 죄송하긴. 탈북자 주제에. 너 여기서 쫓겨나면 공안한테 신고한다. 알아서 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울고만 싶었죠.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도 탈북자였는데 이미 3년째 중국에서 숨어 지낸다고 했어요. 언니, 한국 안 가요? 가고 싶지. 근데 돈이 없잖아. 나 여기서 3년 일했는데도 아직 돈 못 모았어.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계속 올라가거든.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글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면 어느 날 공안한테 잡혀서 북한으로 쫓겨나거나.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로봇처럼 일했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그냥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돈은 조금씩 모였지만 5천 위안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 한국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라마에서 듣던 그 말투, 그 억양. 진짜 한국 사람이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브로커한테 전화했어요. 아저씨, 제발 저 한국 보내주세요. 돈은? 돈은 제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을게요. 제발요. 생각해보지. 사실 그게 함정인 줄도 몰랐어요. 빚을 지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절박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브로커가 연락 왔어요. 준비됐어.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한다. 라오스로 가는 거야. 라오스요? 한국 대사관이 거기 있어. 거기까지 가야 한국 갈 수 있어.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또 다른 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2023년 10월 12일 새벽. 저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승합차에 탔어요. 목적지는 라오스. 거기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였죠. 모두 조용히 해. 검문 나오면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브로커 남자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고 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이틀 이상 걸렸어요. 차 안은 답답했고 몸은 계속 흔들렸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밥은 차 안에서 간단히 먹었고요.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어린 20살짜리 여자애도 있었고 50대 아줌마도 있었어요. 모두 똑같이 지친 얼굴이었죠. 언니,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20살 애가 저한테 물었어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감시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너는? 저는요. 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교요. 저 공부하고 싶거든요. 그래, 꼭 그러게 될 거야.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차가 멈췄고 중국 경찰이 다가왔죠. 브로커는 뭔가 서류를 보여주고 돈도 건넸어요. 경찰은 차 안을 힐끗 보더니 그냥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후. 넘어갔다. 그렇게 이틀을 달려서 우리는 라오스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더웠고 나무가 많았고 사람들 얼굴도 달랐죠. 저는 북한 아니면 중국밖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외국에 온 거였어요. 비엔티안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어느 허름한 숙소에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이틀 있어. 그동안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거야. 준비되면 데리러 올게. 그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서요. 진짜 될까?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마지막에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틀 뒤, 브로커가 왔어요. 준비됐어. 오늘 대사관 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너희는 안전해. 한국 정부가 보호하니까. 오후 2시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비엔티안 시내로 갔어요. 큰 건물들이 보였고 차들이 많았죠.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건물이요.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옆에 있던 20살 애도 울고 있었고 50대 아줌마도 울었어요. 자, 가자.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봤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경비원은 잠시 우리를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한 복도, 에어컨 바람, 그리고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이 보호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진짜 끝났구나. 북한 청진을 떠난 지 3개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드디어 이곳에 도착한 거였어요. 직원분이 물과 음식을 갖다 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 울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울었죠. 우리는 그날부터 대사관에서 지냈어요.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행 준비를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직원분이 말했어요.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갈 거예요. 한국.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손전화기에 저장해뒀던 엄마 사진을 봤어요. 엄마, 나 이제 한국 가. 꼭 다시 만나자. 엄마도 나중에 꼭 데려올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에 처음 탔어요. 하늘을 날았죠. 그리고 5시간 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컸어요. 북한에서 본 적 없는 크기였죠. 사람들도 많았고 다들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다녔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 나라. 제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받는 곳이죠. 거기서 3달 동안 지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에선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것, 카드 하나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 지하철이 이렇게 빠르고 깨끗하다는 것.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제일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어요. 북한에선 인터넷이 없잖아요. 손전화기로 USB 파일 보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선 핸드폰으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처음으로 유튜브를 봤어요. 네이버도 써봤고요.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3달 뒤, 저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부에서 정착금도 줬고 집도 구해줬어요. 서울 근처 작은 원룸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진 제 집이었죠. 일자리도 구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9,500원. 북한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못 버는 돈을 여기선 1시간 만에 벌 수 있었어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울었어요. 통장에 찍힌 17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요. 이게 내 돈이구나. 내가 일해서 번 돈. 한국에서의 1년. 솔직히 말하면 쉽지만은 않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바로 알아챘고 가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몰라서 당황할 때도 많았어요. 대박, JMT, TMI 이런 말들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적응했어요. 천천히요. 지금은 편의점 말고 카페에서도 일해요. 하루에 2군데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죠. 내년에는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는 아직 북한에 계세요. 가끔 중국 사람 통해서 연락하는데
엄마는 제가 무사하다는 걸 아시고 안심하셨대요. 엄마도 나중에 갈게. 그때까지 잘 살아라. 그러셨어요. 저는 꼭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올 거예요.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밤에 한강 가는 거예요. 한강 공원에 앉아서 야경을 보면 아직도 꿈 같아요. 내가 진짜 여기 있구나. 내가 자유를 찾은 거구나. 얼마 전엔 명동에도 갔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화장품 가게도 많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한국 노래가 들렸어요. 북한에서 몰래 듣던 바로 그 노래들이요. 근데 여기선 대놓고 틀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아, 여기선 자유롭게 들을 수 있구나. 그때 눈물이 났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고, 보고 싶은 영상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말하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저처럼 탈출을 꿈꾸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강을 건너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해요. 그냥 충성만 배우죠. 하지만 장마당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알아요.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걸요.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같은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 한국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엄마를 데려올 거고, 제 꿈을 이룰 거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유롭게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